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내놨을 때 보통은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을 일례로 13에서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 물은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응답 36.8%, 잘못하고 있다 60.4%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다시 60%대로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이 지표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부정평가가 60%를 회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상 대통령이 웬만하게 잘못하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이제 TV 같은데 얼굴을 많이 보여주시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부분이 밖에 나갔다 오면 떨어지는 완전히 그 반대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명백한 과오와 오류들이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미래와 관련된 일들이어서 아마 저는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거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목표를 설정하면은 뭐 그쪽으로 달려가는 어떤 관료적인 그런 돌지는 보이는데 한마디로 정치력이 부재하다. 뭐 조금 이따 우리가 의논하겠지만 네네.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사전에 사실은 깔아놓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 일단 그거 짚고 넘어가죠. 조 교수님은 너무 얌전하게 보시는 정치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되돌이켜 보면 대단히 저는 친일본적인 수밖에 없는 삶들을 사셨다. 저는 거기서 좀 그분의 개인의 어떤 사고의 형성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일단은 뭐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런 아버님이 아마 영향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식인들 일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일본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계신 시대 변화하고 관계없이 그런 어떤 발로다. 저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신념을 이제 대통령이 돼서 좀 실현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투영된 결과 뭐 그런 것들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보나 실제 경제 운용 면에서 여전히 일본이 필요한 부분이 혹은 앞선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고 일본은 뭐 언제적 일본이야. 우리가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23분 정도 했습니다. 뭐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 이게 필요성을 또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또 국민들은 뭔가 할 때 또 뭐 또 다른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양보를 하는 느낌으로 어떻게 차라리 보셨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한일 그 정상회담을 너무 크게 띄워서 손해봤다. 오히려 좀 저는 하루 정도 그냥 조용히 다녀오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물밑 접근을 좀 하는 게 차라리 개인의 지지율 유지에는 더 도움이 되었을 거다. 오히려 그걸 띄우고 가서 뭐 음식 요리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반감이 더 커진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의전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도 전혀 좀 격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한일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전혀 해결된 부분이 없고 네네. 또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대체되는 거기에 이제 상대되는 야당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지금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차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막 그렇게 국빈 이런 게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다녀오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사전에도 사실은 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어쩌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깔아가면서 어떤 분위기가 조금 됐다고 생각할 때에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을 해도 그런 반발이 썩 그렇게 여론에 맥히지 않는 그런 시점을 택해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사전 정지 작업 뭐 이런 정지작업이 얘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굉장히 좀 급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참모들이 예. 경제계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 좋고 오르면은 바른 게 아니냐 그들 생각에 그런 것들이 정치적 부재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건 네. 그분들이 좋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 대다수가 좋고 옳은 거를 실행하는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개인의 신념을 실행하는 과정을 대통령 직무 수행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나를 뽑았으니까 내가 내세웠고 내가 이야기했던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력의 부재라고 근데 본다는 그분이 거죠. 네. 탄생된 자기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0.7%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사실 소수파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가는 건 저는 아니다. 그렇게 또 이제 봅니다. 거대 야당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3자 변제 문제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뜨겁게 다뤄졌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의 반응에 대한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 1단계가 지나갔으니까 특히나 지소미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놨는데 저쪽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복구 얘기를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더라고요. 지적이 아니고 저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갖고 노는 폐 같은 거죠. 사실 고양이가 쥐를 앞에 놔놓고 이리 쳤다 저리 쳤다 하는 방식으로 놀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일본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일본은 대단히 여유 있고 느긋하게 저는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될 만큼 우리가 너무 속내를 다 드러낸 상황 때문이다. 그렇게 네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미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미국을 우리도 지렛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일본에게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외교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미국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은 일본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꼬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김성환 안보실장, 다른 한 김태호 사람은 안보실차장. 김태호 안보 1차장.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았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충분히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거의 다 죽어나면 이 외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 죽은 상황에 저쪽에서는 버티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정부에서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미래가 누구를 도대체 위한 미래의 내용인지를 저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미래 비전을 설명하려면 이 미래 비전이 뭐다. 근데 뭐 정 안 되면 정말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로 가서 아예 그 안에서 정말 일본과 한국이 다 핵무장하는 그런 국가를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자. 뭐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전혀. 아니, 그건 아니 극단적인 경우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런 의도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절차에서 이게 하나의 역사적 단면이었다면은 정말 재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도는 갖기가 어렵고요. 과학적으로도 갖기도 없고 학술적으로도 갖기도 어렵고 네.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인데 그런 감당하는 이 어려운 미래를 일본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꺼내놓기는 쉽지는 근데 이제 않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줬고 예, 혹은 예. 주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했고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늘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예. 기대한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있는 그런 수산물 같은 네. 경우에 일본의 수상은 우리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걸 사달라, 풀어달라라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뭘 얻었다는 거고 뭘 얻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치명타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분들이 배상 해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계속 끝까지 다시 또 소송을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해명하거나 아니면 설득하는 작업을 거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분들 만나 줄 것 같지 않고 일단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경황돼 있는 상태여서 만나더라도 대통령의 사실 구순을 헐쭉 넘기신 분들이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거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길 마시는 게 낫다. 원한다라는 그 정도 메시지야 던질 수 있죠. 그거는 뭐 대통령 개인이 당연히 저는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라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한들 저는 그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외교적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순에 이르러 있는 과거에 피해를 받으신 분은 삶과 본인의 삶의 의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볼 적에는 이분은 하고 끝내면 그만이지만은 나는 내 인생의 의미가 내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배려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제가 계속 오늘 이야기하는 저의 화두인데 정치력이 부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거예요. 일본이 강제징용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분들의 인생 자체를 지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외교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짚어보고 지금 주 69시간 근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이 120시간도 일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90 몇 시간 했다가 69시간 했다가 또 막 뭐 MZ들 반발이 크다 하니까 뭐 60시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정책이라는 게 원래 보면은 나오기 전에 좀 의견 수렴하고 정책을 하고 근데 이것도 물론 의견 수렴 거치고 5개월 동안 연구한 다음에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일본 떠나기 전에 60시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관계자가 그게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는 이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계속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저는 대통령실 도대체 직원들은 누굴 보고 일하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솔직히 예. 들어서 예. 저는 중간에 누군가 있나? 대통령 외에 그분들이 모시고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그런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발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예. 이건 명백히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4, 5개월 동안 노동연구회가 했던 그 결과를 다 공유한 상태에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네. 그것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차갑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한 발 빼는 과정에서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거는 참모들로서 할 짓은 아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발 뺄 수 있고 유체이탈 합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대통령실이나 부처장관이면 그걸 온몸으로 받아야죠. 네네. 네네. 비겁한 저는 그런 분들과 일하고 있는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 그 정책을 대통령이 이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차이도 있고요. 또 설령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한쪽의 얘기는 들었으면 안 되죠. 아마 지금 현재 처음에 나왔던 걸 보면은 경제계의 이야기만 그 기업 쪽의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과연 노동계 이야기나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30대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듣고서 한 정책이냐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배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MZ 노조라고 좀 색다른 시대에 맞춰서 이제 뭔가 정치색을 띠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반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만났고 근데 대통령실에서 언급이 근데 반대로 또 나왔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MZ세대, MZ 노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지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다 노동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덜 노동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덜 조직화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다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에 조직화되어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그분들이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000명,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그 노동을 건드리고 있고 대기업의 이 도시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자 그룹들, 사무직 노동자 그룹들에 가서 MG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분들 의견만 듣고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소위 MZ 세대라고 하면 20대 30대를 네.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직급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60몇 시간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가장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야기를 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지르고 난 다음에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모양을 보이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좀 단단하게 사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좀 충고를 하고 저는 싶네요. MZ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아마 MZ들이 그 노동 작업의 최하위 말단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언제 모아서 한 달 동안 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안 그런 분들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많습니다. 겁니다. 뭐야 네. 저는 마음이 넓어서 자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이라고 하죠. 그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면서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뭐 여러 굉장히 인원수를 늘린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공영방송 예. 이사수를 현행 네. 9명에서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힘의 생각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정권을 못 잡고 있는 그 단계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넣는 사람들을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다고 보는데 뭐 우리 차 교수님.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사활 그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공영방송의 일부가 아직도 뭐 진보 진영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대로 이 지배 구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아마 사장 바뀌면 와라 다 바뀔 거고 이런 뭐 휘몰아 가는 현상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대못을 박아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못 받도록 이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라도 저는 네네.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국민의힘 해야 같은 될 경우에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부권 행사는 저는 쉽게 대통령이 그냥 정말 이래저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저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한 번도 거부권 행사를 행사- 하게 되면 네네.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후과는 반드시 부담이, 있다. 예. 결국은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은 사실 국회로부터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국회 권력에 대한 견제 권력이 국회 권력을 완전히 심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반감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보고 신중하게 저는 결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꼭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이슈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좀 잘 면밀하게 따져보고 궁리해보고 마지막 판단을 내놓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아마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도 그는 충분한 숙고를 해야겠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미국 국무부가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다 이런 보고서를 막 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웬만한 걸 지금 명예훼손이라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국제적인 그런 근데 기구들에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데 언론 지수 같은 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네. 지수. 예, 근데 아시아에서 1등 하다가 지금 아시아에 4등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2023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우리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여가지고 부결시킨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역풍 맞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거는 이리 하고 남의 거는 저리 하고 하는 거 그렇게 민주당이 비춰질 수 골치 있죠. 아픕니다. 굉장히 예. 지금 난처한 네, 입장이죠. 네. 오히려 저는 뭐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어떻게 되는지. 저는 민주당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예. 않다.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하든 욕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부터 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네. 민주당이 정말 다루기 힘들 건데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욕 들을 거예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욕 덜 듣는가 얼마만큼 욕 덜 듣는가 이걸 갖고 계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오늘 아마 대장동 위례 그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한다. 재판에 넘기겠다. 근데 이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그 또다시 이제 기소를 한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또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건 또 올라오겠죠. 근데 네. 저는 그 대장동 기소의 내용이 지금 그 제일 핵심적인 게 김만배 428억이 누구 거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예. 사안인데 그거는 어디 간지 정말 해버렸어요. 저는 기소의 내용이 되게 초라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체포동의안도 또 부결된다면 거기에 뭐 대한 그건 또 정치 부결시켜야 리스크. 되겠죠. 부결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건지 이거는 민주당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두 번째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저는 아닐 거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이건 받아들이기는 저는 어렵고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여정을 갖고 계산을 해서 이쯤에서 뭐 자진 사퇴도 가능한 수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다르게 풀릴 수 있는 문제지만 당 차원에서 이걸 뭐 예컨대 비명계가 들고 나와서
그렇게 가열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아닐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한 번 정도 더 왜냐하면 간다. 왜 그러냐면은 네네. 지금 그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비명계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봐가는 게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갖게 아마 이 하더라고요. 말씀 들으면 검찰에서 세 번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 해보자. 아니 저희가 이런 2주에 생각하고 한 번씩 있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를 하는데 뭔가 계속 기시감이 드는 게 저번에 했던 이야기 또 이야기 또 하고 하니까 계속 뭔가 하게 되는 변화가 거죠. 없습니다. 연말까지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정치학교 이사 조경훈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부산의